신혼집은 우리가 해줄게. 그리고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네? 시할머니를 모시라고요? 저는 올해 35입니다. 직장 생활도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었고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시기였죠. 그때 저는 영호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 가을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 외모도 보통, 하지만 말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중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영호는 달랐거든요. 큰 회사 다니시니까 일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는 있어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저는 영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영호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꽃을 들고 나타났어요. 장미도 아니고 튤립 한 다발이었는데 그게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회사가 경기도에 있어서 출퇴근이 꽤 고된 편이었는데 영호는 매일 아침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너도 회사 가야 하잖아. 괜찮아.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시간 여유 있어. 네가 편하게 출근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도 매일 이러면 너무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챙기는 게 뭐가 힘들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점점 그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퇴근 후에도 남자친구는 자주 마중을 나왔고 피곤해하는 저를 위해 저녁까지 챙겨주곤 했습니다. 영호는 제 부모님께도 자주 인사를 드렸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손에 과일이나 선물을 들고 찾아뵙곤 했어요. 어머니는 제 남자친구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지영아, 그 친구 참 괜찮은 것 같아. 요즘 남자애들이 저렇게 예의 바른 애들이 드물어. 그렇죠? 저도 그런 점이 좋아요. 결혼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이야기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뭐가 아직이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말아야지.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영호는 아버지의 술잔을 정성스럽게 받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자네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그래, 그 마인드가 참 좋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편한 것만 찾는데 자네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2년이 지날 무렵 영호가 청혼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던 중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진심이야? 당연하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 그 순간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데리러 오던 모습, 피곤해하는 저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던 모습, 부모님께 정성껏 인사드리던 모습까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결혼하자. 정말? 진심이지? 진심이야. 나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영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그저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 모두 기뻐하셨어요. 잘 생각했어. 그 친구면 믿을만해. 엄마도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언제 그쪽 집안에 인사하러 갈 거야? 곧 날짜 잡을 거예요. 영호가 자기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겠대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결혼 준비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고 영호 역시 빠르게 준비를 서둘렀어요.
며칠 후에 시댁 인사 날짜가 잡혔고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시댁 인사 날짜는 주말로 잡혔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었습니다. 지영아, 첫 인사가 중요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그리고 시어른 앞에서는 절대 편한 말 쓰지 말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해. 걱정 마세요. 잘할게요. 당일 아침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거울을 보며 화장이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영호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그래도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 괜히 떨리네. 괜찮아. 잘할 거야. 너 원래 사람들한테 인기 많잖아. 그건 회사 동료들이고 시부모님 될 분들이랑은 완전 다르지.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남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말이 많던 영호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긴장해서 그래? 아니야. 진짜 괜찮아. 하지만 영호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목적지까지 10분 정도 남았을 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지영아, 미안해. 갑자기 왜 미안해? 영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할머니가 같이 계셔. 우리 할머니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거든. 평생 그렇게 사셨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을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같이 산다고? 우리 엄마가 결혼하실 때부터 할머니를 모셨어. 그래서 나도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지.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해?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3년 동안 타이밍이 없었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왜 하필 시댁에 거의 다 와서 말하는 걸까? 지영아, 진짜 미안해. 근데 우리 할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만나보면 알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좋은 분이든 아니든 이런 건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와서 인사 안 하고 갈 수도 없잖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약속된 자리였고 지금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 진짜 실망했어.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기회가 없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미안해. 근데 지영아, 부탁이야. 오늘만 참아줘. 일단 할머니 뵙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남자친구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시댁까지 남은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제법 큰 규모의 마당이 있는 2층 건물이었고 집 앞 마당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영호가 제 손을 잡으며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어서 와라.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정말 예쁘네. 어서 들어와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 오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문이 열리며 한 분이 나오셨어요. 허리가 약간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했던 그 할머니였죠. 할머니,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어디 보자. 정말 고운 처자네. 우리 손주가 복이 많구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불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방금 전까지 말씀을 많이 하시던 시어머니가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이 집의 중심인 것 같았어요. 어서 앉아. 배고플 텐데 먼저 밥부터 먹자.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사실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를 보니 그 역시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사실 어머님이 준비하셨어. 우리 시어머니 손맛이 최고거든.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의 실권자는 할머니라는 것을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식사 내내 저는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시어머니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중간중간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우리 이번 일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시댁 방문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영호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사과 문자를 보냈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호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왜 여기까지 와? 지영아,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일단 어디 가서 앉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영호는 제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지영아, 할머니 얘기를 미리 안 한 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래, 변명의 여지가 없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 안 하고 인사 가는 당일에 말하는 게 말이 돼? 미안해. 나도 언제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근데 할머니 얘기를 꺼내면 네가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건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결정하게 했어야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솔직하게 물어볼게.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거야?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사시기 어려우셔. 그럼 우리가 결혼하면?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어.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할머니를 평생 모셨잖아. 그게 우리 집 전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더라도 시할머니나 나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엄마랑 할머니가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남자친구 본인도 자기 집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호야, 우리 상견례 전에 네 부모님이랑 한 번 더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돼? 제대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저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남자친구네 집안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말, 저는 다시 영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엄마가 같이 가서 분위기 좀 파악해 볼게. 엄마 고마워요.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머, 사돈 어른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이 참 곱게 큰 것 같아요. 우리 손주가 정말 복 받았네요. 우리는 거실로 안내되었고 이번에도 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잠깐 인사드리러 온 건데 이렇게 준비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뭐라고? 사돈이 오시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식사를 하면서 저는 시댁의 분위기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화를 주도하셨고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으셨고 영호 역시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사돈, 우리 영호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할머니 말 잘 듣고 효자예요. 네, 영우군이 좋은 사람인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호 같은 사위 어디 가도 없어요. 할머니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영호를 만난 게 큰 행운이라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습니다. 식사 후에 할머니는 저와 어머니를 집안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어요.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고 할머니 방과 시부모님 방 그리고 남자친구의 방이 있었죠. 그리고 1층에도 빈 방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방은 비어 있는데 나중에 손주들 방으로 쓰면 되겠네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에 여기서 같이 살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영우랑 저희 딸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시어머니를 쳐다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건 아직 정확히 정한 건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요? 네, 집도 넓고 같이 살면 서로 돌봐줄 수 있잖아요. 요즘 신혼부부들 집 구하기도 어렵다던데.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시댁에서 신혼부터 같이 살자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르신,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따로 사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죠. 근데 우리 집은 좀 특별해요. 대대로 가족이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젊은 부부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간은 충분해요. 남는 방도 있고 1층을 통째로 쓰면 되니까요. 할머니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만 계셨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할머니가 완전히 집안을 쥐고 계시고 며느리는 눈치만 보더라. 저도 느꼈어요, 엄마. 그리고 신혼집을 시댁에서 같이 살자는 게 말이 되니? 요즘 세상에. 그 부분은 영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 말 잘 들어.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저런 집안 분위기면 네가 고생할 게 뻔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의 지난 3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에 영호를 만나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줘. 네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하면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지영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그게 대답이야? 나는 지금 네 의견을 묻는 거잖아. 제 말에 남자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영호와의 대화 이후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양가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엄마, 일단 상견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솔직히 예감이 안 좋아. 그 집안 분위기가 영 불안하단 말이야. 저도 알아요. 근데 3년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상견례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엄마는 가만 안 있을 거야. 상견례 장소는 서울 시내 한정식집으로 정했습니다. 남자 측에서 제안한 곳이었어요.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무슨 괜찮아. 근데 영혼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일단 좋은 분들이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곧 영혼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분이 함께 오셨어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님도 오셨네요? 영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꼭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상견례의 시할머니까지 참석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의 표정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양가 부모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셨고 우리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 배치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정가운데 상석에 앉으시고 그 옆에 시부모님이 건너편에는 저희 부모님이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묻고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갔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가 나올 쯤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우리 손주 영호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말 잘 듣고 효심도 깊고요. 네, 저희 딸 말을 들어보니 참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요. 그런 우리 손주가 따님을 선택한 거니까 따님도 분명 좋은 사람일 거고요. 할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영호가 저를 선택해준 게 큰 혜택이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딸도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어머니가 차분하게 대응하셨지만 표정이 약간 굳어지신 게 보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혼집 제안은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뭔가 이어질 말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공손하게 답하셨지만 저는 영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영호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혼자 계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서요? 신혼집을 해드리는 대신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이십니다. 손주 며느리랑 함께 살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딸더러 신혼부터 시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라는 소리인가요? 저희 딸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요. 직장이야 다들 다니지만 시어른 모시는 건 며느리 도리 아닙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리어? 요즘 세상에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조선시대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대대로 며느리가 시어른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우리 딸이 무슨 머슴입니까? 갑자기 시댁 할머니를 모시고 살라고요? 그러면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시게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게 싫으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살던가요? 시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사돈, 우리가 신혼집을 해주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집을 해주신다는 게 누구 명의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냉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그야 일단은 저희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아들 명의로 바꾸면 되죠. 나중에요. 그럼 며느리만 고생하고 집은 사위 명의라는 얘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부부가 쓰는 건데. 문제가 많죠. 우리 딸을 무료 가정부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이 와중에도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할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사돈, 진정하세요. 우리가 나쁜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신혼집도 해주고 그 대신 할머니만 좀 챙겨달라는 건데. 좀 챙기라고요? 팔순이 다 된 어르신 모시고 살라는 게 좀 챙기는 겁니까? 식탁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사돈, 말 좀 곱게 하세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딸을 머슴살이 시키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 아닙니까? 머슴살이요?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집 한 채로 저희 딸을 공짜 가정부로 부리겠다는 거 아니고 뭡니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보, 우리 나갑시다. 이런 집안이랑은 혼사 못합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가려면 가시던지. 우리 손주가 아까워서 처음부터 별로였어. 아깝긴 무슨, 우리 딸이 더 아깝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도 뒤따라 나오셨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지영아, 저런 집안에는 절대 너를 안 보낸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사과와 해명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쌓여있는 남자친구의 문자를 읽어봤습니다.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몰랐다는 말. 남자친구는 항상 이랬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물러서서 방관만 하다가 일이 터지면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 7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영호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꼭 갈게. 고마워, 지영아. 저녁 7시,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호는 저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아, 저기 있잖아. 일단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고 영호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어제 일은 정말.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어제 상견례에서 나온 그 조건을 미리 알고 있었어? 제 질문을 들은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답은 충분했어요. 대답해줘. 사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상견례 일주일 전쯤 엄마가 말씀하셨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나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또 숨긴 거야.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거부할까 봐. 거부할까 봐. 그래서 당일에 폭탄 터뜨린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창피당하게 만든 거냐고.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도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해보긴 한 거야. 어떻게 했는데?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설득은커녕 엄마 눈치만 본 거 아니야? 미안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본인 생각을 말해봐. 너는 그 조건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는 집안 어른들 말씀을 거역하기가 어려워. 그게 대답이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할머니 말씀이 고법이고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나도 그렇게 자라왔고. 그럼 너는 나도 어머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야? 직장 다니면서 시할머니 모시면서 살라고? 대신 신혼집은 해주신다잖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집 한 채 받으려고 나를 가정부로 쓰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좀 챙겨드리는 거잖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할머님 모시고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갑자기 남자친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더라. 중요한 건 숨기고 나를 속였던 것들이. 시할머니 계신다는 것도 시댁 가는 날 말했고 이번 조건도 숨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안 그럴게. 진짜 다 얘기할게. 이젠 너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님, 할머님 편만 들잖아. 상견례 때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데 너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 한마디 반박도 안 하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가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반대해 줄 줄 알았어. 근데 그냥 반감만 했잖아. 미안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영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나 이제 지쳤어.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힘든데 결혼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겠어.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호가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 준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거 돌려줄게.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여기서 끝내. 3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이제는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 안 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남자친구가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뺐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해? 너한테 필요한 건 아내가 아니라 엄마 말씀 잘 듣고 할머니 모시고 살 수 있는 착한 며느리야. 그리고 그 역할은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 영호의 붙잡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오늘 영호 만나고 왔어? 네, 엄마 다 끝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영혼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지영 씨, 나 영호 엄마인데 우리 영호가 너무 힘들어해.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죄송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결혼은 못 하겠어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도 있어. 다시 만나서 얘기해봐.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영호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파혼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파혼을 결정한 후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모두 한결같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지영아, 잘한 결정이야.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맞아. 3년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 끊는 게 나아.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 신혼집 준다면서 할머니 모시라는 게 말이 돼? 완전 사기 아니야? 친구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남자친구에게서도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널 지켜주지 못했어. 행복하게 살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나 대학 동창회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는 정우라는 남자였어요. 정우는 영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견이 뚜렷했고 대화할 때 솔직하고 명확했어요. 몇 번 만나면서 저는 정우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파혼했어요.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네,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잘하셨네요. 맞지 않으면 끊는 게 맞아요. 정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감해 주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며?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 다행이다. 이번엔 신중하게 해야 돼. 걱정 마, 엄마.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영호와의 지난 3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남녀 관계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인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요. 영호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찍 알게 된 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일도 잘하고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으니까요. 가끔 영호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걷고 있어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 말이죠.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행이나 실패를 떠올리시는데요. 저에게 이혼은 생존이었고 해방이었습니다. 그 긴 여정의 시작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운명적인 인연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는 제가 바라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제가 결혼 상대에게 바라던 건 딱 3가지였습니다. 같은 건강한 가치관과 부지런함, 그리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 남편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남편이 저를 위해 금연을 결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너 만나고 담배 완전히 끊었어. 너랑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와, 진짜 너 때문에 담배를 끊다니. 이거 진심이다, 진심. 요즘 그런 남자 어디서 구하냐? 너 정말 복 터진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 각자 바쁘게 일하면서도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시간적 여유가 저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탁한 설거지는 저녁까지 그대로였고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만 두고 돌리지도 않았죠. 여보,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미안. 오늘 좀 바빴어.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청소, 빨래, 설거지. 기본적인 집안일조차 제대로 못 해내는 남편에게 저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교육하듯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해서 돌려야 하고. 아, 그래? 몰랐네. 우리 엄마는 그냥 다 같이 빨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러던 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출산 후에 복직을 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있으셨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복직하면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나도 바빠. 친구들 만나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그럼 주 2, 3일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에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요즘 애들은 다들 엄마가 키우던데? 시어머니는 번번이 핑계를 대며 거절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시간도 충분하셨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손주를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손주를 안 봐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만 고생하시잖아. 우리 엄마도 인생이 있으신데 억지로 부탁할 순 없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느라 바빠. 너무 그러지 마.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남편은 책임지지 않았고 시댁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갈등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저는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출근하는 일은 매일이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어린 손주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손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으니까요.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챙겨서 친정에 맡기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에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서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그 모든 과정이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점점 더 무책임해졌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운동도 끊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남편은 나도 힘들어.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좀 도와줄래?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일했는데 저녁 준비하고 아이 돌보고 다 하잖아. 그건 원래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원래 엄마가 하는 거라니. 그럼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집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혹시 담배 피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담배를 피웠다고. 그럼 이 냄새는 뭐야?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을 지나갔나 보지. 하지만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이 차 안에 앉아 있는 걸 우연히 봤는데 뭔가를 입에 물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남편은 나무젓가락에 담배를 끼워서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깜짝 놀라 담배를 급히 끄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당신 나한테 금연했다고 했잖아. 근데 나무젓가락에 끼워 피우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피울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담배 냄새는 계속 났고 남편은 더 교묘하게 숨기려고만 했죠. 아이가 있는 집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담배를 피워야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말이 되자 남편은 거의 매일 술자리에 나갔어요.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연말 모임이 있어서. 어제도 모임이었잖아. 이건 다른 사람들이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나간 남편은 항상 만취 상태로 귀가했습니다.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와서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곤 했죠. 다음 날에도 숙취로 꼼짝도 안 하고 저녁이 되면 또 2차, 3차를 혼자 이어간다며 나갔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 제발 좀 그만 마셔. 남자들은 원래 이 정도 마시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책임감 있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점점 더 소외된 존재가 되어갔고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또 어땠을까요? 평소에는 손주를 돌보는 일은 고사하고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것도 귀찮아 하시던 분이 딱 한 번 아이를 봐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정사정을 하며 부탁드렸을 때였죠. 그런데 그 하루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제 카드로요. 아이고, 손주 하루 봐주느라 허리를 다쳤네. 병원 좀 다녀야겠어. 처음엔 정말 다치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 병원비가 청구되더군요. 정형외과, 한의원, 물리치료, 심지어 친구들과 식사비용까지 제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병원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 갔다가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은 거야. 내가 아픈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 결국 그 일로 2개월 넘게 제 카드가 사용됐고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고가의 명품을 요구하셨습니다. 내 생일인데 선물 뭐 줄 거야? 요즘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친구들 만날 때 창피하지 않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생색을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때문에라도 일단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무리한 사업 투자였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회계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흐름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남편보다 훨씬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보, 이 투자는 좀 위험해 보여.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수익 구조도 불안정해. 당신은 너무 보수적이야. 사업은 좀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한 것과 무모한 건 달라. 우리한테 아이도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부동산 사업은 절대 안 돼. 리스크가 너무 커. 특히 부동산 개발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미 여기 투자한 사람들 많이 돈 벌었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패한 사례도 좀 찾아봐.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 말을 귀찮아하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요. 처음엔 남편이 숨기려고 했지만 몇 달 후에 대출이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대출이 많아?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어. 뭐?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개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진행되던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은 묶였고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투자한 건데? 그게 이것저것 다 합치면 8억 정도.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억 원이라니. 우리 집 한 채 값이 넘는 금액을 제 허락도 없이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쳤어? 8억을?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물 올라가면 금방 회수될 줄 알았어. 회수는 무슨, 언제 회수된대? 그건 아직 모르겠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보고 있어.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8억 원의 빚. 아이까지 키우며 평생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는 제 명의로 된 대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당신 내 명의로도 대출 받았어? 그게 내 명의로는 한도가 부족해서.
내 동의도 없이? 이게 말이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빚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일단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우리 집만 팔면 빚은 거의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게 말이 돼? 아이 키우는데 어떻게 더 작은 집으로 가? 어쩔 수 없잖아. 빚을 먼저 갚아야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남편 혼자 저지른 일인데 왜 저와 아이까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다행히 친정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장 살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쾌적한 집이었고 직장과도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해졌어요. 아이도 더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생활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집들이 한번 해야지. 내가 보러 갈게. 네, 편하신 날 오세요. 시어머니는 주말에 방문하셨고 새로 이사한 저희 집 구경을 하시더니 연신 감탄하셨어요. 와, 집 좋네. 넓고 따뜻하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지? 네, 그러세요. 하룻밤이라고 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하루 묵고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집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있다 가려고. 네? 괜찮지? 며칠만 더 있을게. 며칠이라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차지하시고 마치 당신 집처럼 지내셨죠. 여기가 정말 좋네. 따뜻하고 조용하고. 우리 집은 시끄러워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눌러앉아서 저희 집안일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청소 방식, 요리 방식,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방식까지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씩 하셨어요.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애기 밥은 이렇게 먹이면 안 돼.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제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편하게 쉴 수도 없었고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거실에 계셨고 저희 부부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셨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언제 가시는 거야?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우리 엄마도 넓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지. 너가 좀 이해해. 이해는 무슨, 이건 내 집이야. 당신 엄마 집이 아니고.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지 마. 우리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며칠 계시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며칠이 아니라 이미 한 달이 넘었다고 말하려다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장만한 이 집에서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셨죠. 육아는 친정에서 다 해주면서 편안한 생활은 시댁이 누리는 구조.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준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치? 이게 제대로 된 밥상이지. 남편은 평소 제가 해주는 음식에는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극찬을 쏟아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해주는 밥은 맛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난 엄마 음식이 익숙해서 그래. 그럼 앞으로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해. 왜 그렇게 삐쳐? 그냥 칭찬 한 번 한 건데.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남편은 집안일을 완전히 손에서 놓았습니다.
원래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줄래?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래? 당신이 해야지. 그러면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남편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어머님, 요즘은 남편도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남자가 무슨 집안일을 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쓰레기를 들고 혼자 현관으로 나갔어요. 아이와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아예 아이를 안 봤어요. 아빠, 나 책 읽어줘. 아빠는 할머니랑 TV 봐야 해. 나중에 놀아줄게. 그럼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제게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랑 안 놀아줘. 괜찮아. 엄마가 놀아줄게.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와 아이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항상 거실에 계셨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회사가 그렇게 바빠? 네,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괜히 밖에서 바쁜 척만 한다니까. 집안일이 더 중요한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어서 집안일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빚 때문에라도 저는 절대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씻기고 빨래를 개고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거실을 오가며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만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감시받는 직원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제 집에서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잖아. 어머님이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 슬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우리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아. 나는 너무 힘들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며칠 계시는 건데. 며칠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한테 계속 간섭하시고.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내 집? 이게 당신만의 집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사실 저희 부모님 명의예요. 친정부모님이 저와 아이를 위해 마련해 주신 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더 큰 싸움이 벌어질 테니까요. 이 집은 친정에서 사주신 거잖아. 당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 거고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제 집에서 저는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인처럼 행동하셨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었으며 저는 그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리고 점점 한 가지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결혼은 끝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돌아가실 생각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내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가장 불편한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어느 주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려.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어머님 모시고 시댁에 다녀와. 이제 집으로 가셔야지.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 여기 계시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계셨어. 이미 2달이 넘었잖아. 그때 거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불편해?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나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지?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는 더 이상 둘러댈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어머님이 너무 오래 계셔서 저도 힘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을 말하는 거야. 처음에 며칠 계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지금 2달이 넘었어. 이건 며칠이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해? 매정하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매정한 거라고요? 지금까지 참고 견딘 제가요? 매정한 건 당신이야. 당신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냐고. 엄마를 어떻게 내쫓으라고 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가 계속 참고 살아야 돼? 좀만 참아. 엄마도 곧 가실 거야. 고지 언제야? 1달 더, 2달 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이 사람들은 절대 곱게 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남편이 8억 원의 빚을 지고 왔을 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눌러 앉아 계시면서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죠.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자. 그제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이혼이라니? 네, 진심이에요. 그럼 나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편의 무책임함과 8억 원의 빚,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 이유가 돼요. 남편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 이미 마음은 정했어.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나연이는? 우리 딸은 나랑 살 거야. 어차피 당신은 아이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당신 언제 아이랑 놀아줬어? 언제 아이 목욕시켰어? 당신은 아빠 역할을 한 적이 없어.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나가면 되잖아. 이미 늦었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가 나가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제발 우리 아들 입장도 좀 생각해줘. 어머니야말로 아들 생각을 하셔야죠. 아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를 위해서 이혼하자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 더 안 좋아. 내가 변할게. 정말로 변할 수 있어. 당신은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잖아. 일주일 후에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고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집은 제 부모님 명의였고 남편의 빚은 남편이 혼자 책임지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갔고 남편은 면접 교섭권만 갖게 됐죠. 마지막 날에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번 아이를 만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보겠다고 했고 저도 아이를 위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만나겠어. 다음 달에 시간 내서 볼게. 그렇게 핑계를 대다가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3달째 연락이 없었고 넉 달째가 되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바빠서 못 와. 아빠는 나 안 보고 싶은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아빠도 우리 딸을 사랑해. 근데 아빠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래. 나중에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정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이에게조차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혼 후에 저는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나연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애정도 가족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기심과 무책임한 뿐이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저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혼 후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 네가 힘들 때 기댈 곳이 부모인 거야. 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정말 헌신적이셨습니다. 어린 손녀를 봐주시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손주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죠.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버지도 퇴근 후에 제 딸과 놀아주시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셨습니다. 제 딸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행복해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최고야.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아이는 사랑받고 있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죠. 집에서조차 편하게 쉴 수 없었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물으시면 저는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렇게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고 아무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직장에서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항상 집안 걱정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빚 걱정, 시어머니 걱정, 아이 걱정.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이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업무 효율도 올라갔어요. 동료들도 눈치챘습니다. 요즘 뭔가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맞아, 좋은 일 있어. 저는 이혼한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난 건 용기 있는 선택이었으니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 생활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혼자 버텨야 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단단하게 만든 기억이었지만 더 이상 발목을 잡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진짜? 그래, 진짜. 이혼은 내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야.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된 거지. 맞아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사회의 편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이었죠. 이혼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 용기를 내었고 그 결과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얻게 되었죠. 제 딸은 오히려 이혼을 한 뒤로 날이 갈수록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 유치원 선생님도 그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나연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주변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민감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우리 부부의 갈등을,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를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에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나를 위한,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겐 아픔으로만 보일 수 있는 이혼이 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딸,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진짜 가족을 중심으로 저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